쇼! 달순의 라이브! 자, 그럼 우리 바로 가볼까요? 네, 바로 지금 가볼까요? 가요? 바로 가죠. 뭐. 자, 이번 주제는 이제 라이프치히 황희찬 선수의 팀에 예? 조시 마시 감독이 제시 마시. 다시 할게요. 자, 이번 주제는 황희찬 선수의 팀 라이프치히의 예? 황희찬 선수의 전 소속팀 감독이었던 짤즈부르크의 예? 제시 마시 감독이 미국 출신에 예? 부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지 예? 혹은 또 황희찬 선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 오늘 그냥 엄청나게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이거는 이제 그 마시 감독의 커리어거든요. 감독 커리어예요. 일단 뭐 그가 2011-12 시즌에 몬트리올 임팩트 감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 레드불스 감독을 2015년부터 18년까지 했었습니다. 저 레드불에 했다는 게 그 레드불 계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핵심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2019-20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레드불 잘츠부르크 이제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감독을 하는 동안 이제 2015년에 그 서포터스 쉴드가 저게 어떤 거냐면요, 정규리그 우승팀한테 주는 거예요. MLS 정규리그 우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MLS 올해 코치에 선정이 됐었고요. 지난 시즌에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그리고 오스트리아 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오스트리아 올해 감독까지 수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감독이 그 뉴욕 레드불스에서 이제 레드불 잘츠부르크 감독 맡기 한 시즌 1년 사이 동안 라이프치히에서 수석 코치직을 수행한 바가 있어요. 랑닝 밑에서. 그리고 현재 라이프치히 선수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인연이 있군요. 네. 거기서 약간 그 1년 동안 수업을 받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뉴욕 레드불을 이끌기 때문에 사실 이 레드불 회사가 그렇게 네. 쭉 전 세계에 자기 계열들을 두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같은 철학, 네. 같은 리더십 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계열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계별로 다 밟아온 최초의 인물입니다. 일단 그 라이프치히 얘기를 하려면은 랑닉 현재가 단장이 아니지만 랑닉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랑닉이 그러니까 이게 1998년에 체데프라고 독일 그 공중파 채널에 슈퍼트 스튜디오라는 그 약간 스포츠 쇼 같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랑닉이 2부 리그 팀인 울릉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2부? 근데 그때 저기 나와가지고 포백 강의를 합니다. 축구는 포백으로 가야 된다. 현대 축구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독일에서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이유가 네네. 뭐냐면요, 독일은 베켄바워부터 시작해가지고 3백이 스위퍼 쓰고 그거야. 밑으로 쳐졌죠. 그 3백이 항상 그러니까 전통과도 같았어요, 독일 축구에. 그런데 어디서 2부 리그 감독이 딱 일어나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는 듣보잡 별명이 교수였거든요. 그 교수가 당시에는 솔직히 말하면 비아냥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독일 전역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지금 독일의 그 분데스리가의 많은 감독들이 다 랑닉의 영향력 하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랑닉이 이제 성공적인 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그 세 가지, 그 영어로는 3C인데요. 이게 그 독일어는 드라이카거든요. 뭐죠?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본. 예, 그 다음에 이제 콘셉트. 컨셉. 예, 콤펜텐츠. 이거는 이제 그 숙련도. 예,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컨셉 하에서 그 숙련도를 극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돈이 일단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 팀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철학, 방향이 필요하고, 철학과 방향이 졌다고 한다면 그걸 실제로 구현해내는 얼마나 숙련도가 있느냐, 구현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리퍼링, 뉴욕 레드불스, 리퍼링 같은 경우는 그 오스트리아 2부 리그잖아요. 거기에 위성 구단 같은 거. 레드불 잘츠부르크 그리고 라이프치히까지 전부 다 그 전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원화된. 그래서 컨셉. 예. 그래서 레드불 잘츠부르크건 뉴욕 레드불스건 라이프치히로 오면은 바로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 그쪽 계열은 다 이제 4-2-2-2 포메이션을 썼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 버티컬 해가지고 수직적으로 빠르게 속공을 갈 수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압박을 극대화해가지고 사면에서 다 상대를 에워쌀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게 이제, 그거를 이제 용이화하기 위해서 쓴 게 이제 4-2-2 포메이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잘츠부르크에서 라이프치히로 옮긴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얘가 2012년부터 잘츠부르크에서 라이프치히로 옮긴 선수가 총 18명이고요. 본사 발령 받았던. 예. 아직도 뛰고 있는 선수가 7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나겔스만이 부임하면서 그 전술적인 색채가 조금 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백스리 같은 것도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백스리를 도리어 메인으로 가져갔죠. 그리고 이제 나겔스만 같은 경우는 그거 단순히 압박만을 하는 게 아닌 후방 빌드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시 맞아요. 여기고 그래서 백스리를 쓴 이유가 바로 후방 빌드업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숫자를 하나 더 늘려가지고 후방에서 만들어가는 것들을 되게 잘하게 하고 그리고 측면 수비수들이 사실상 윈포드처럼 올라가가지고 폭을 제공을 하고 공격에 있어서 앙헬리뇨. 그렇죠. 앙헬리뇨가 대표적으로 예. 거의 공격수처럼 공격을 할 때. 그리고 이제 홀딩은 한 명이서 이제 전체적인 그 삼각대형의 중심에 위치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을 배치해가지고 그 2명이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는 식. 아 이거 그림 진짜 좋다. 이미지. 네. 이거 하늘에 확 들어오네요. 톱은 약간 가짜 9번처럼 움직이고 맞아요. 이게 싹 보이잖아요. 전부 네, 다가. 맞아요. 나겔스만 같은 경우는 다양한 포메이션을 썼거든요. 맞아요. 가장 많이 쓴 게 이제 3-4-2-1인데 아까 보여줬던 그것도 10경기밖에 안 돼요. 31라운드 중에 10경기면은 3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정도 이제 다양한 포메이션들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잘츠부르크에서 넘어온 선수들이 좀 적응을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선수가 하네스 볼프라고 현재 그 메넨글라드바흐로 임대로 가서 뛰고 있고 완전 이적이 이제 확정이 된 선수거든요. 하네스 볼프 같은 경우는 나겔스만 감독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임대를 떠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거 무슨 축구예요, 감독님? 저 왜 못 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거기가 이 케이스에 조금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근데 이제 그 마시 같은 경우는 아예 랑릭을 그대로 계승한 인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 마시 같은 경우는 4-2 포메이션을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전 경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본인의 철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일단 그 압박은 골을 넣기 위함입니다. 압박을 하는 거는 골을 넣기 위한 수비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는 공격을 위한 압박을 하는 거지 수비를 위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거가 세부 전술 같은 건데 복잡할 수는 있더라도 실제 플레이는 굉장히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SARD 이렇게 4가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일단 그 첫 번째가 스프린팅이거든요. 예. 리트라는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경기였어요. 리트라는 팀하고의 경기에서 활동량이 124km를 찍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15km만 뛰어도 많이 뛰는 거죠. 예, 그래서 클롭이 과거에 그 도르트문트 감독 부임했을 때 115km 이상을 뛰면은 그 다음에 휴식을 줬어요, 선수들에게. 그쵸. 휴가를 줬거든요. 근데 124km 한 경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볼이 없을 때 활동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오프 더 볼. 예. 저기 밑에 빨간색 칠한 게 이제 오프 더 볼이고 위쪽은 이제 온 더 볼 상황에서인데요. 오프 더 볼일 때가 더 높아요, 수치가. 아, 그러니까 볼이 없을 때 무지막지하게 뛴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알레 게마인잠이라고 해가지고 올투게더, 다 같이 협력해야 된다인 거거든요. 그 상대 팀이 3명이 볼 주변에 있을 때 5명이었습니다. 5명이 지금 저게 짤즈부르크 친구들이지. 그렇죠. 아, 이거는 이제 라인게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굳이 얘기를 하자면요, 사이를 그 의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랑릭 때 기록인 건데 랑릭 때 라이프치히인 건데요. 그러니까 베르너, 저기 포울센 그리고 브루마, 베르나르도 다 전원 이제 상대 수비 3명 사이를 파고드는 건데 시속을 보세요. 35km/h, 32.4km/h, 34.5km/h, 33.5km/h. 일반적으로 33km/h만 돼도 빠르거든요. 4명이 다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예. 동시에. 예. 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요. 다츠코맨이라고 해가지고 세컨드 웨이브거든요. 이게 그가 어떤 얘기냐면은 그가 앞선에서 뚫리더라도 그 다음에서 밀고 올라가야 된다. 계속적으로. 세컨드 웨이브.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파도 치는. 예. 앞에서 해도 뒤에서 다시 밀고 들어가 다시 밀고 뚫리더라도 다시 이렇게 커버가 계속 들어와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점유율 자체는 48.7%인데 이게 되게 유의미한 기록이 뭐냐면요. 경기당 슈팅 횟수가 17.2회인데요. 잘츠부르크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약체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강팀이라 보기는 거기다가 어렵죠. 그 같은 조에 바이에른 뮌헨이 있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7.2회로 챔피언스리그 전체 팀들 중에서 2위. 그래서 이게 그 마시 감독 체제에서 잘츠부르크가 경기당 3.1골 넣었거든요. 이건 잘츠부르크 구단 역대 최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마시 감독 밑에서 물론 아까 수석 코치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라이프치히 선수들이랑 경험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감독으로 직접 이제 키운 선수는 현재 그 라이프치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있고 또 이제 소보슬라이가 있고 그 이제 타일러 아담스가 네. 뉴욕 레드불스 시절에 뉴욕 때 가르쳤구나. 예. 근데 이제 그 황희찬 선수도 마시 감독 하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습니다. 여태까지 중에. 그 16골도 가장 많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오스카 가르시아 때도 16골을 넣긴 했거든요. 하지만은 그래도 뭐 마시 때가 경기 수가 더 적잖아요. 7경기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움이 23도움. 많죠. 이게 지금 황희찬의 스탯이에요? 예. 감독들이 있고 이 감독들에서 얼마나 활약을 했냐? 예. 16골 23도움으로 독보적으로 높은 공격 포인트 올렸죠. 거기다 이제 출전 시간도 2572분 후 가장 많습니다. 마시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선수 여기고 중용을 했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황희찬 선수가 이 제시 마시하고 굉장히 잘 맞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우려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다. 예. 현재 그 라이프치히가 선수단을 조금 긴축하려고 해요. 25명을 21명 정도까지. 근데 이제 라이프치히가 우파메커너 코나테가 떠날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 수비수 2명을 보강을 했거든요. 시마칸하고 그바르디올이라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도 아약스 유망주인 브로비를 영입도 했죠. 브로비. 예. 25명에서 21명으로 줄이겠다 그러면서도 또 어쨌든 데려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쨌든 더 좀 축약해야 되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황희찬 선수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요? 뭐 거기다가 이제 이 다카도 영입을 거의 할 거라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네. 지금 그 독일 쪽에서는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어쨌건 이번 시즌에 31골 10도움 올리면서 아직 시즌 중반인데도 굉장히 한 단계 더 그가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보다. 공격 포인트가 40개가 넘었네. 경기당 한 골 넣고 있어요.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와, 어마어마하네. 자, 그러면 이제 황희찬 선수는 일단 마시 감독하고는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과거에 뛰었던 구체적인 스탯도 그렇고 굉장히 잘 맞았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긍정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라이프치히가 지금 선수단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더 몇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1명 맞추려면 더 줄여야 되네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럼 황희찬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건 슈퍼트 아인츠 보도인데요. 현재 거가 황희찬이 에버튼하고 그리고 웨스트햄하고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1,500만 유로 정도의 오퍼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다가 그 금액이 제시가 되면은 그러면은 라이프치히는 보낼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래요?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격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기존 공격수도 많고 또 다카까지 오면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의 활약에 따라서 순위 매겨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두 팀에서 오파를 때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웨스트햄하고 에버튼하고 그러면 이럴 때 적정 수준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도 없는데 한 달에 보낼 수 있다. 근데 이게 그 라이프치히 현재 공격수들 현황인 거거든요. 현재가 공격 사운드. 많아. 근데 이 중에 그 4-2-2 포메이션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8명까지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그 백업까지 하면은 이 백업까지 어떻게 4명이잖아요. 4명인데 백업 그러니까 제2 선발까지 하면 근데 여기에 이제 브로비도 올 예정이고 나이어린 그 다카도 올 예정이고 다카는 물론 아직 오는 건 아니지만은 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누굴 떠나보내야 되는가 이런 거에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또 사실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에버튼이나 웨스트햄이면 자기도 원래 한번 지난해 가려고 했는데 나기스만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선수는 어쨌든 자기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팀에 가서 뛰는 게 또 저도 황희찬 선수가 한번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칼버트 루인이라든지 히샬르리송 그 다음에 이제 하메스 로드리게스 같은 선수들이 있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가 링가드는 다시 가겠죠? 링가드 근데 뭐 영입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한다라고 지금 정도 활약이면 잡아야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토니오, 뭐 포르날스, 제라드 모원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구도만 보면 약간 웨스트햄도 괜찮을 것 같고 웨스트햄이건 에버튼이건 다 좀 백업이 부실하다는 그런 게 있긴 하죠. 그러니까 베스트 11은 확실한데 백업 쪽이 조금 약하다라는 게 있긴 하죠. 에버튼은 안첼로티라고 하는 훌륭한 감독이 있으니까 그 밑에 가서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어떻게 황희찬 선수는 떠나는 게 일단 뭐 괜찮은 판단인 것 같다. 우리가 뭐 예측 못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떠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남으면은 기회도 그러니까 아까 제시 감독
제시 마시게 얘기하니까. 예. 그리고 마시 감독이면은 저는 어쨌건 황희찬 선수가 남는다는 가정하에서는 황희찬 선수를 좀 써보긴 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예. 너무나 잘하니까. 도리어 쉘로스보다는 황희찬이 더 스타일에 맞을 거예요. 그리고 마시 감독은 아마 올모나 아니면 폴스베리 같은 가짜 9번은 쓰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4-2-2니까 이 자리 공격형 미드필더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그쪽으로 내려올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은 톱 자리를 놓고는 기본적으로 셀로스하고 황희찬하고 폴센하고 그리고 뭐 다카하고 브로비하고 5명이 경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셀로스는 솔직히 진짜 마시 감독 취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황희찬 선수도 경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변화를 주는 게 그냥 1순위. 예. 뭐 낳는다 하더라도 기회는 온다. 네. 기회가 오면 그때 잡아야 된다 초반에. 거기다가 만약에 다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다카, 소보슬라이, 황희찬은 실제 맞췄던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에요. 완전 짤지브로크 라인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너무 싹 정리됐어요. 저도 머리가 싹 정리됩니다.